매일 지나치듯 우리 삶에 스며든 익숙하고 편안한 풍경. 그 안에서 마주하는 어제의 토목 기술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끝없는 파도에 부딪히며 높은 정상에서 바라보는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며 세상의 이로움을 더하는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이 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목 엔지니어가 원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술, 마이다스 CIM이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상상하지 말고 경험하라.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 디지털 성과품. 마이다스 컨퍼런스, 지금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 찾아주셨고 또 저보다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리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국토교통부의 국가 R&D 사업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그 총괄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전반적인 지금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는 어떤 거기에 대한 저희 짧은 생각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제목에 건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두 자로 쓸 때 저렇게 줄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필요 조건, 여러분 수학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저는 필요 조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건설산업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이 필요 조건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도에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에도 등재된 굉장히 유명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때 이제 나온 유명한 문구가 있죠. 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떠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 당시에 그러한 사상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사회에서 상당히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한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빗대서 설명해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 거대한 담론일 수도 있고 파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휩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2015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좀 진부한 용어처럼 되어 있지만 계속 주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 근저는 2011년도에 영국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주창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있지만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마스크 쓰고 계신 것처럼 이 코로나가 불러온 뜻밖의 상황, 많은 부작용과 아픔이 있지만 또 반면에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는 과거 10년, 50년 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뒤바뀌는 그런 또 전환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유명한 경구를 아실 겁니다. 이게 미국이 식민지 시절일 때 1700 몇 년도에 이 패트릭 헨리라는 미국 식민지 의회 의원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어떤 그 무력 투쟁을 이야기하면서 했던 용어입니다. 이걸 이제 빗대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디지털만큼 절실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하는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이 2000년대 이후로 사라진 주 원인이 디지털이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이 안 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망할 수도 있다. 아까 앞에 서두의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디지털 전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보통 전환, 그 다음에 뭐 혁신 또는 변환, 이런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전환이란 말에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를 다 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산업계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정의에 따르면 단지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디지털화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 이런 게 수반이 돼야 된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의 제조업 혁신 2011년도 인더스트리 4.0이 발표된 지 딱 10년이 되던 지난해 인더스트리 4.0의 새로운 비전 2030이 독일 하노버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 발표가 된 때도 하노버 박람회였었고, 이제 굉장히 중대한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데이터의 주권, 자주성으로 표현되는,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지속 가능성. 상호 운용과 지속 가능성은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되겠고요. 상호 운용성, 기술들과 데이터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주성이 뭐냐? 유럽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우리 지금 CIM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BIM 소프트웨어들 대부분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외국의 클라우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 입장에서 데이터의 주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9년도에 독일에서 가이아 X라는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EU 집행위원회에서 EU 전체 나라에 확대하기로 우리나라도 협력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주권, 결국은 지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원유가 데이터다, 이런 것과 맞물리겠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 댐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이터를 우리가 자주성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도 유럽에서부터 이야기가 되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새로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특이하게 뉴욕 타임즈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AR과 관련된 자료인데, 미국 딜레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건설사 임원들이 대부분 절대 다수가 디지털 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있고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BIM과 같은 새로운 설계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트렌드 속에서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세계 시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 정도 됐던 시장이 2025년이 되면 약 1조 6천억 US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제일 큰 시장이 IoT라든지 그다음에 OSC, 프리팹 이런 것과 관련이 될 테고, 그 근저에는 BIM과 같은 기술의 보편화,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들을 보면 미 연방도로청에서는 2025년까지 디지털 딜리버리 비전을 세우고 페이퍼리스, 종이를 다 없애겠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처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도로공사죠, 하이웨이스 잉글랜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비전입니다. 2025년까지, 기준이 왜 다 2025년 설정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설계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영역까지 디지털로 하겠다,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대의 건설사 발포 뷰티사는 2025년이 되면 현장
작업을 25%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했던 독일의 연방교통부에서는 SOC와 건축물에 BIM과 디지털 트윈 시범 사업을 하겠고, 이걸 위해서 BIM 도이칠란드를 설립해서 정부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IM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고 이제 여겨지는 싱가포르에서 BCA나 육상교통청 LTA에서 공공발주에 시공 제작을 염두에 두고 설계 때 디자인이 되는 DFMA를 적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무엇보다 싱가포르 크로스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에서는 준공 도면을 에스빌트를 BIM으로 제출하세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BIM의 논의는 설계 단계에 많이 국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발주처가 CD 공통정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굉장히 처져서 팩스와 도장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에서마저도 아이컨스트럭션이 시작되면서 일본 국토교통청에서 정부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 센터를 설치했고요. 일본 도쿄대에서는 아이컨스트럭션 강조가 한시적이지만 개설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도 조금 늦었지만 2018년도에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상당히 큰 예산이 투입이 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세부 과제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참여하시는 연구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총 21개 구성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 건설과 관련된 기술의 일부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고요. 저희의 목표는 기술 개발도 있지만 개발되는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발견하는 기술들을 실제 현장에 쓰일 수 있게 실용화시키고 사업화하는 것이다. 사업화되지 않는 기술은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장의 공간 정보를 디지털로 매핑하고 현장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IM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모델링과 관련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자동화하고 로봇 기술을 활용한 로보틱스와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팹, OSC, 모듈러 시공과 관련된 기술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관제라든지 어떤 그 센싱 기술들 개발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형태로 해서 실제 현장이 가상의 공간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미리 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저장하고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술들을 반드시 테스트 베드에서 실증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제 고속도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국토교통부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 현장이라든지 다른 실제 프로젝트 현장에 개발되는 기술들이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묶어질 때 건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단이 이제 구현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미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건설 프로젝트에서 종이를 없애보자. 그 다음에 단순히 3차원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4차원, 5차원, 운영 유지 관리까지 라이프 사이클 동안 디지털 데이터가 운용이 되는 7차원 컨스트럭션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건설업이 고도의 제조업으로 바뀌어야 되는 시점에 그걸 좀 앞당기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술로 구현하고자 하는 몇 가지 것들 동영상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유튜브에도 이 동영상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과 그 다음에 요새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UGV 땅 위에 다니는 저런 무인 차량 장비들 이용을 해서 현장 공간 정보들을, 저게 이제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이 되죠. RGB라든지 라이더 센서를 통해서 공간 정보를 매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쓰이게 되죠. 빔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하 정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검측을 한다거나 또 물량을 따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제 주로 토공 작업에 쓰이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운영이 되는데, 이것들을 통합적인 관제, 지능형 관제를 통해서 원격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드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비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겠고 개별 장비도 마치 자율차처럼은 아니지만 자동화된 원격화된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BIM을 주로 활용하게 될 텐데 이런 디지털 모델링에 입각한 데이터들을 설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부재를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하고 현장에 시공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의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DFMA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어진 부재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운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단가도 올라가게 되고 운반 과정에서 품질의 저하가 우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IoT나 센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교각이라든지 교량, 걷어 시공하는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가 되고 있고 터널 기계식 굴착 하는 TBM과 관련된 자동 운영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현장 작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웨어러블 장비라든지 탑재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을 포함을 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상태를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파악해서 또 위험도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가시설물들, 비계라든지 여러 가지 터파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도면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역 BIM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 쓰이게 되는 임시 부재들에 대한 건전성도 포함이 됩니다. 또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또 한편에서 보면 배달이나 이런 데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도 있지만 사실은 플랫폼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전체 프로세스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버추얼 컨스트럭션, 가상 건설, 그 다음에 건축 쪽에서 이야기하는 프리콘을 하는 밑바탕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관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시공을 하거나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감리하는 분들이 어떤 정보를 챗봇 같은 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ICT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서비스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강을 지나가는 최초의 도로 터널이 될 김포파주 고속도로 209의 한강터널 현장에서 기술 시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몇 가지 착안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건설에서 혁신이라는 것들 아까 이야기한 디지털 관련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지난 3월 달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서 개통한 세계 최장의 현수기호 차나칼레 대교도 있겠고요. 우리 기업이 한 건 아니지만 이런 TBM 때는 세계 최대 구경 TBM 이런 것들이 규모나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로서 혁신이 될 수도 이제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착안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트윗인데 2016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LA 교통 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토목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더 보링 컴퍼니고 지상에 있는 장비를 땅 쪽으로 내려보내서 스케이트라는 걸 태워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더 보링 컴퍼니라는 토목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토목 회사를 통해서 TBM 장비를 직접 개발합니다. 이 TBM 장비가 지금 3단계에 걸쳐서 개량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CES에서 라스베가스의 두 번째 터널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고 실제로 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건설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의 조합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 회사도 에서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 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터널을 포함한 토목 기술자가 제일 연봉을 많이 받는데 대신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토목과 학사를 가지고 있되 2년 이상의 BIM 경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BIM이나 디지털을 대놓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터널을 기계식 굴착을 뚫는 모든 프로세스에 디지털 모델링이나 BIM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자, 스마트 건설의 동력을 제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지.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2025년이 되면 전 세계 200 제타바이트 규모로 커질 거로 생각이 되고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조금 작지만 실제 쓰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씩은 느끼고 있죠. 아직은 중복 업무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야기 많이 되고 있지만 유럽 같은 데 보면 이것들이 결국 카본 뉴트럴리티, 탄소 중립의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건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이끌 것인가? IT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냐? 기계공학 전공자가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건설 엔지니어, 아까 처음에 동영상 토목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토목 엔지니어, 그래서 어떤 도메인의 기술 영역에서 이 건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끌려갈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BIM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BIM이 다가 아니다. BIM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 운영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 생각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에 하던 거를 그대로 옮기는, 지금은 과도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3D 도면을 만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2D로 성과품을 도면을 뽑아야 되는, 하지만 나중에는 3D 자체를 이용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뭐 짧은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모두 함께 건설 산업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와 지평을 위해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이다스 IT에서 토목 제품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영 책임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먼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은 토목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여기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왜 서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 마이다스에 입사하기 전에는 한 10년 정도 토목 구조 설계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마이다스에 입사한 지는 이제 6년 차가 되었고요. 제가 마이다스에 입사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토목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시나요? 혹시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는 분? 호치키스라고 하시죠, 대부분. 호치키스라고 하신 분들은 좀 연식이 있는 분들이실 것 같고, 대부분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호치키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건 뭐라고 부를까요? 그 토목인들이 지금 많이 계셔가지고 백호라고 부르실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포크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샤프라고 부르죠. 저도 이게 지금까지도 샤프인 줄 알았는데 이 제품들 이름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제품들의 이름은 현재까지 대부분 다 회사명이 제품명이 된 제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이 파일을 마이다스 파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분 계신가요, 혹시? 보통 실무에서 이 파일 부르면은 이대리 마이다스 파일 좀 줘봐, 보통 이렇게 부르시지 않나요? 네, 저도 이게 평생 마이다스 파일인 줄 알고 살았는데 마이다스 IT에 입사하고 나서는 이게 마이다스 파일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정식 명칭은 CBL 파일이라고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다스는 회사 이름이고요. 그리고 마이다스에는 지금 이거 보고 계신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파일을 마이다스라고 회사에서 부르면 아무도 그게 어떤 파일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고 나서 제일 황당했던 게 마이다스 파일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 파일이 뭔데 이런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공감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조성민 단장님께서 스마트 컨스트럭션 말씀하셨잖아요. 발표를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업계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희 토목 실무자들끼리 한번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원래 설계를 하던 업무 외에도 BIM 업무를 추가로 해야 되잖아요. 아마도 BIM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기존 업무도 바쁜데 BIM을 언제 해? 이거 꼭 해야 돼? 할 거면은 그냥 외주조서 처리하면 안 될까? 아마 저도 지금 토목 설계를 하고 있었다면 BIM에 대한 업무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원래 설계하는 일만 해도 지금 매일 야근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사장님이 BIM을 하라고 한다 하면은 굉장히 BIM을 하기가 싫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떤 좋은 툴을 사용을 하더라도 설계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BIM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은 저런 일들이 다 추가적인 업무들이 됩니다. 그래도 앞선 두 발표에서도 그렇고 요즘 분위기상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다들 BIM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토목인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마이다스 쓰면서 정말 불편했던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토목인들 대다수가 마이다스 11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그 마이다스 사용할 때 엑셀로 계산서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설계할 때는 주로 이 엑셀하고 마이다스하고 이렇게 반반 매일 일할 때 쳐다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엑셀 계산서가 11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거기에 해석도 돌려서 그 11의 해석 결과를 엑셀 계산서에 자동으로 붙여주고 그리고 설계가 다 된 재원으로 BIM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면, 그러면 BIM 하기 어떠실까요? 이렇게 된다면 BIM이 추가적인 업무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를 하던 대로 설계를 완료하게 되면 BIM이 되는 것이니까 BIM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네, 그 해결 방안은 API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예제가 엑셀 설계 계산서에서 시작을 해서 해석, 설계, BIM 모델의 수량, 도면까지 생성하는 이 엑셀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동되는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API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특히나 API는 어떤 개발적 지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11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MCT라는 포맷 대부분 알고 계시지 않나요? MCT는 개발자가 아니어도 기존의 토목 엔지니어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API도 그보다 조금 더 진보된 방식의 MCT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API는 온라인 서버를 통해서 C11이나 CRM의 명령을 원격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컴퓨터에서 C11이나 CRM을 추가로 키지 않고도 데이터를 제품하고 같이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쓰는 엑셀이나 아니면 다른 설계 제품이나 그 BIM 제품 같은 것들과 연결해서 API 명령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리모컨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API를 통해서 어떤 연동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설계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는가, 마이다스 제품으로 설계를 할 때 한번 되짚어 볼까요?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를 처음 시작하실 때 보통 뭐 먼저 하시나요? 아마도 기존의 유사한 프로젝트 도면을 찾거나 아니면 예전에 했던 엑셀 계산서
아니면 마이다스 파일들을 찾는 일들을 먼저 하시죠. 그런 자료들을 찾고 난 다음에는 뒤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다스 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델링이라는 게 단면 잡아서 노드 엘리멘트 찍고 좌표 따고 또 모델링을 다 한 다음에는 또 기준에 맞는 하중 같은 거 전부 산정해서 다 입력을 해야 하고 각종 그 해석에 관련된 설정들 이런 것들도 다 하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 3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 마이다스 모델링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이 다 끝났다고 해서 설계가 다 끝난 것도 아니죠. 본격적인 설계는 마이다스 모델링을 다 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을 열심히 다 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설계를 위해서 10일의 해석 결과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절트 테이블을 소팅해가지고 엑셀 계산서에 붙여 넣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결과 한 개 붙여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넣어야 됩니다. 리절트도 있지만 노드 엘리멘트 좌표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붙여넣을 때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델에 뭔가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11 모델을 수정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많은 결과를 다시 또 붙여 넣어야 됩니다. 또 11이 한 번 불러온 테이블을 따로 저장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델을 한 번 다시 돌리면 이 테이블을 보기 위한 이 설정 자체도 처음부터 다 다시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지금 붙여넣게 됩니다. 지금 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답답함이 밀려오는데요. 옛날 실무할 때가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양을 붙여넣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 추가로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계산서 안에 들어가는 빈모멘트 다이어그램이나 응력도나 하중제하도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미지를 하나하나 세팅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스크린샷을 따서 저장해서 계산서나 또는 아니면 워드 보고서에 붙여넣습니다.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아까 테이블 붙여넣듯이 이것도 결국 저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다시 리절트 보기 세팅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모델이 바뀌면 저기에 있는 작은 숫자 값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다시 이미지를 따서 보고서에 붙여넣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붙여넣을 때 진짜 정말 답답하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계속 수정해가지고 붙여넣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한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제가 가장 큰 교량 같은 경우는 한 100장 붙여넣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할 때 11 모델링은 그래도 할 때 재미가 있거든요. 노드 엘리멘트 이렇게 찍고 그리고 하는 것들은 재미가 있는데 이 후속 작업이 정말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내 엑셀 계산서랑 자동으로 연결해 줬으면 내가 설계값 바꾸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편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다시 붙여넣기 싫어서 안전율이 꽤 높은데도 그냥 설계 넘어간 적도 있거든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셀에서 버튼만 누르면 11의 해석 결과와 이미지 스크린샷이 자동으로 추출돼서 엑셀에 입력되도록 했습니다. 이게 API를 사용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고요. 엑셀용 그 전용 기능 같은 것들을 저기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저희가 개발자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 API 통해서 토모기는 제가 직접 그 엑셀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지금의 예시는 엑셀을 활용했지만 엑셀 이외에 다른 툴이라도 마찬가지로 11에서 API 명령어로 명령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 결과 테이블과 이미지 스크린샷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입장 전에 복도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절트 버튼 누르면 엑셀 안에 설정된 테이블 세팅 옵션을 11에다 보내서 API 명령으로 11에 전달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폴더에 파일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전달된 명령대로 리절트를 특정 경로에 JSON이라는 형식의 파일로 저장을 하고 엑셀에서는 그 파일을 읽어서 지금 셀에다가 쓰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쓰게끔 하는 거는 VBA 코드를 약간 써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셀에 쓰게끔 세팅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VBA를 쓸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는 다른 코드를 쓰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못 쓰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엑셀에 나중에 추가 기능으로 엑셀의 기능 버튼만 누르면 10이라고 연결할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API가 작동해서 되게 되는 거고요. 이미지 스크린샷도 역시 필요한 이미지 스크린샷 옵션을 미리 엑셀에
이런 옵션으로 이미지를 찍을 거야라고 다 세팅을 해놓고 전송만 하면 지금 폴더의 왼쪽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엑셀 이미지도 자동으로 이 이미지도 엑셀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그것도 역시 VBA 코드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가 기능을 통해서 엑셀에다가 어떤 간단한 추가 기능을 통해서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석 결과를 다 연동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전처리 모델링 역시 엑셀의 재원과 연결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텐더뿐만 아니라 이동화 중 시공 단계 구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엑셀 계산서상에 모두 구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엑셀 계산서는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계까지 포함된 엑셀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본래는 한 번에 다 일괄 쭉 생성이 되는데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하고 단면 설정해서 이런 속성을 엑셀에서 11로 넘기면요. 지금 보신 것 같이 단면하고 재질하고 이렇게 다 생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단면이 생성됐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노드 엘리멘트를 입력을 하죠. 지금 저 선형이 나오게끔 노드 엘리멘트를 입력을 하고 11의 그 노드 정보가 생성되도록 구축을 한 다음에 11의 전송에서 요소를 일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텐던, 스타팅 로드, 무빙 로드, 지진화 중, 시공 단계, 그리고 하중 조합까지 전부 다 모두 엑셀 계산서상의 데이터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축을 해두면 11의 해석 모델과 계산서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 휴먼 에러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F5만 누르면 런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된 계산서를 사용하면 초급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더라도 가끔 이제 초급 엔지니어들이 11 모델 할 때 경계 조건 같은 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런 모델링 실수 같은 거 우리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설계 도중에 일부 재원이 수정이 되더라도 계산서에서 재원값 변경만 가지고 빠르게 모델을 생성해서 다시 해석 설계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서 연동되는 11 모델이 있다면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재원을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해석 결과를 엑셀로 다시 바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런이 다 돌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리절트 결과가 엑셀의 리절트 테이블에 들어오게 되면 리절트가 들어온 값을 가지고 엑셀 계산서 안에 짜져 있는 설계 공식에 의해서 NG OK를 빠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하부 구조물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이렇게 계산서를 따로 하게 되는데요. 이게 따로 계산서를 운영을 하더라도 이 모델을 하나의 모델에 합쳐서 내진 해석 같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별개 계산서의 내용을 API 명령 통해서도 바로 이렇게 병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량의 파일이나 삐어에 대한 PM 결과를 굉장히 많이 이제 파일 설계하면 쓰게 되는데요. 실무할 때 PM 결과 얻기 위해서 마이다스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로 다른 PM 결과를 찍는 제품을 주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API를 활용하면 C11 내부에 있는 PM 알고리즘에 직접적으로 명령을 전달하여 필요한 결과를 일괄로 호출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석 결과 값이 PM 커버 허용치 벗어난 경우에 이제 계산서상의 철근 직경을 이제 2단으로 배근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11의 PM 다이어그램을 요청을 하면 이제 P와 M 값이 엑셀 계산서로 들어오게 되고 엑셀 상에서는 PM 결과를 다시 그려서 이제 NG가 OK로 바뀌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존 11 사용하는 구조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직 한 가지가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BIM, CIM이죠. CIM을 통해서 BIM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API를 사용해서 구조 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CIM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엑셀의 재원을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사실 구조 해석 모델하고 BIM 모델은 LOD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 해석 모델에서 반영되지 않는 변단면 이런 것들 다이아프램까지 전부 형상 반영해서 또 베어링도 반영해서 LOD가 좀 더 높은 모델을 CIM에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엑셀에 입력된 재원으로 11 모델 생성하고 CIM에서 이렇게
하나의 라이브러리, 걷어 하나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자동 생성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CRM에서 정의한 선형에다가 할당을 딱 하게 되면 선형에 맞게 형상이 구부러져서 생성이 됩니다. 그 최종 선형의 라이브러리를 할당해서 모델을 완전히 생성하는 것도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 가능합니다.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재원값으로 교각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 다 결정하고 경관 정보를 입력을 하면 최종 선형에 맞게 교각까지 다 배치되어서 모델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형을 변경해서 다시 전송을 하게 되면 변경된 선형으로 11 모델이 생성이 되고요. CRM 모델도 똑같은 선형으로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CRM 모델에서 바로 구조 해석 모델을 내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 LOD가 다른 해석 모델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엑셀의 재원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CRM 모델 생성하고 나면 이제 이 모델로 뭘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생성된 CRM 모델에서 도면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만든 라이브러리는 이제 바로 생성한 라이브러리고 사실은 라이브러리 안에 배경까지 해서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대로 도면을 세팅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라이브러리는 사이즈만 바꿔서 선형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 도면을 시트에 이렇게 배치만 하면은 도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단면의 사이즈가 바뀐다면 지금 보시는 거 이 라이브러리에서 파라미터의 사이즈만 바꾸게 되면 단면의 높이가 변경이 되고요. 요 단면이 모델이 업데이트 된 다음에 그 마이다스 드래프터에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면 업데이트하게 되면 세팅해 놓은 도면의 사이즈가 그대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단면 파라미터를 바꾸는 동작도 엑셀하고 연계해서 API 명령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RM 모델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현된 이 모델 3D 모델상에서 도면을 추출하기 때문에 이 오류 없는 도면을 이제 제작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수량이겠죠. 구조 해석 모델보다 높은 수준의 LOD로 제작된 모델이다 보니까 보다 정확한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CRM과 연동되는 드래프터를 활용해서 바 스케줄을 DWG 형식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바 형상의 상세 치수가 철근 형상하고 같이 함께 표시가 됩니다. 이 바 스케줄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양식을 사용자가 옵션 설정을 통해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개별로 표시할 수도 있고 한열에다가 전부 다 모아서 표시하는 표현 방법도 가능하고요. 또 표현되는 철근 형상의 크기를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테이블 컬럼의 순서를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원하는 테이블 형태로 만들고 총 집계표까지도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철근 외에 이제 그 외의 수량 역시 물론 철근 수량도 똑같이 포함이 되지만 이 API 명령을 통해서 CRM 모델로부터 엑셀 파일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각 구조물에 공종별 태그를 세팅해 두면 수량을 공종에 맞게 엑셀의 탭으로 분리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그 API를 통해서 설계 실무와 BRM을 연동한 예제를 보셨는데요. 그 API로 활용해서 자주 설계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이런 자동화를 만약에 잘 갖춘다면 매우 유용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계산서 예제를 솔직히 만드는 게 이것도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단순히 API 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API와 연계된 다양한 설계 예제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설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전 프로젝트 자료들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마이다스의 디자인 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계산서 예제들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계산서 내에 세팅된 버튼만 눌러서 확인을 하다 보면 이제 BRM 모델링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수의 계산서 예제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기존의 위자드 방식하고 다르다 보니까 필요하면 계산서를 본인의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해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유드린 이 API 기술이 저희 마이다스의 제품군을 활용해서 설계 업무의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이고 기존 설계하던 방식 그대로 API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API를 개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마이다스 API는 로컬 PC에서 구동되는 방식을 넘어서 온라인 서버 형태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CIM이나 시빌의 결과를 웹에서 직접 공유하고 볼 수 있는 웹비어 또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즈가 얼마든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API 기술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API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 API를 적용해서 새로운 사업군에 적용한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계신 화면은 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가세이프 솔루션입니다. 구조물에 이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KT의 광통신망을 통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마이다스 CB를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서 관리 기준치를 벗어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DB상에 그 등록되어 있는 해석 모델을 자동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측된 가속도나 변형률의 결과를 참고해서 그 해석 모델을 자동으로 API 통해서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교량의 내화율을 분석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시 역시 API를 기반으로 그 마이다스 CB를 원격 조작해서 서버에서 사용한 예제입니다. 예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현재 함께 개발을 진행 중인 경상남도의 지진 재해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 앞선 KT 기가세이프하고 거의 유사하지만 이제 계측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지진파, 그 지진파로부터 이제 각 구조물의 위치에서 추정되는 지진파를 자동으로 산정을 한 다음에 그 해당 구조물의 안정성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 경상남도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그 주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구조물을 중에서 이제 보수 보강에 대한 우선순위를 빠르게 결정하고 그 지진 이후에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새롭게 건설되는 구조물에도 분명히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엔지니어링의 어떤 영역에 고부가 가치 사업 영역이 그 마이다스의 제품군을 API로 사용을 해서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새롭게 공유드린 API 기술을 통해서 저희 마이다스 고객 여러분들께서 가깝게는 설계의 생산성 자체를 향상시키고 미래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엔지니어링의 사업 영역으로 성장하는 발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산성과 가능성 두 개의 P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설계하신 기술로 두 개의 P를 이루는 일타쌍피의 성과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마이다스가 여러분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빈코리아의 운영람입니다. 앞서서 도로 관련된 전환 설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용 사례를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철도 BIM의 적용 사례로 월곡 판교 복선전철 실시 설계 단계였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구간은 턴키 구간 2개 공구와 기타 공구에 대한 3개 공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철도 분야에서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BIM에 대한 전면 BIM에 대한 가이드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주로 크게 보면 노선 계획에 대한 철도 설계 기준에 부합되는 철도 선형 구조물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반으로 추출되는 연동되는 기본 도면과 보조 도면으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도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종평면도, 일반도, 구조도 뭐 이런 부분이고요.
보조도면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외쪽으로 뭐 도면 목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황도라든가 뭐 이런 기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빔으로 뭐 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안 해도 되고 연동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또 좀 전에도 도로에서나 다른 과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수량 집계표, 철도에서는 수량 집계표, 총괄 집계표라고 얘기하고 도로나 기타 과업에서는 이제 BO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만 비교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철도에서는 빔에서부터 수량을 자동, 연동, 수동 형태로 수량 산수도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롱사의 전면 BIM에 대한 부분도 동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면 BIM을 실시 설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LOD 300에 대한 부분하고 구조물에 대한 대표 단면으로 철근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2D 도면화, 수량 산출, 뭐 공정 간섭 검토대에 대한 부분들로 설계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었고요. 설계사의 각 공정별 분야 엔지니어들과 같이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수행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 선정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BIM 프로그램인 저희는 11-3D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이 11-3D에서는 저희가 철도 완화 곡선이 3차 포물선을 쓰는데 3차 포물선에 대한 켄트 공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완화 곡선 길이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켄트 공식에 대한 부분을 엔지니어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기능이 있고 또한 이 11-3D 안에는 우리가 분기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철도 안에 분기기가 있어서 정거장 배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상하선에 대한 연결하는 분기기에 대한 작도나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 선형 계산서에 있던 계산의 그 스테이션 값과 BIM에서 선형을 계획했던 값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철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단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종단도라고 하는 우리 양식에 맞게끔 국가철도공단에서 도면 작성 기준에 맞는 테이블이라든가 레이블 표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만들어서 적용해서 이제 도면화에도 쓰고 계획하는 데도 썼던 이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켄트 공식을 넣으면 설정 켄트라든가 부족 켄트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 평면이라든가 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할 수 있고요. 터널이라든가 이런 좀 선형에 따라가는 구조물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본선 개착 뭐 이런 부분들은 건축 한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중요도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슬랙에 대한 거, 켄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슬랙에 대한 또 평기량에 대한 구축 중심 뭐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러리화하고 표준 횡단을 라이브러리화해서 이게 설계사 분들에서 조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CAD 방식에서는 우리가 CAD 명령을 가지고 표준 횡단을 이렇게 제도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선형을 따라가는 이런 표준 횡단의 어셈블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설계사에서 엔지니어 분들이 기존 방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면 선형 계획이라든가 구조물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엔지니어 분들이 충분히 더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철도 설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지금 RD라든가 그 전에 썼던 우리 타코마라는 그런 철도 선형 프레임들하고 사용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형 지층에 대한 부분은 앞서 도로 관련된 사례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저희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치지도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형 구현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현황 측량이 되면 현황 측량에 대한 야장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니면 또 드론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와서 지형을 구축을 해놓고 보링 데이터에 의한 암 추정에 대한 지층 서페이스를 모델링을 하고 기초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간섭 사항들은 주로 지작물이라든가 부재들에 대한 목적 구조물에 대한 부재들에 대한 간섭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설 부재들에 대한 간섭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공 때 설계 변경의 요인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설계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설계 품질을 높였다라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CIM을 주로 썼던 부분은 구조물 분야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LOD를 높여서 구조물 설계를 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레빗 다이나모에 대한 비주얼 코딩 방식의 전 다이나모를 쓰기도 하고 비정형을 하고 그다음에 철근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강제에 대한 부분은 올플랜이라든가 테클라라든가 카티아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도면 2D 도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 종단이 먹고 평면 곡선이 먹은 이런 교량 터널 구조물에 대한 전개도를 연동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마이다스 CIM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사용해서 도면화를 했고요. 이런 변수 기반에 대한 라이브러리 모델링은 뭐 앞서 수성에서 최동식 사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셨고 도로에 관련된 사업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 2D 도면인데요. 뭐 이런 복선 터널에 대한 지보 패턴도라든가 이런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모델링이 바뀌면 도면이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선형이라든가 구조물 계획을 바뀌어도 자동으로 도면 성과품을 또 챙기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뒤에서 몰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교량에 대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지금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이나 스마트 템플릿으로 이용해서 저희가 교량 모델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도면화하고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선형 재현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고 구조물에 대한 단면, 이제 구조계산서에서 아까 API에 대한 부분으로 했던 부분으로 연동이 되면 더 업무에 효율적일 것 같긴 했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설계사에서 구조 검토가 됐던 형태의 저희한테 종평이나 철근에 대한 주철근에 대한 조립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해서 드렸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만든 종평 면도입니다. 종평 면도에서 지금 곡선 교량에 대한 종단 면도를 전개도 형태로 펼쳐서 그려야 되는 거고 3D ISO 뷰로 또 좀 더 이제 이해도가 또 쉽게끔 할 수 있게끔 도면화를 했습니다. 일반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도 부분에서 뭐 상세하게 더 우리가 매치 라인을 끊어서 도면을 더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주석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CAD 명령을 써서 치수나 뭐 기호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CAD 명령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고요. 여기서 또 뭐 3D PDF로 만드는 도면 PDF 작업은 업무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거장 만안 정거장하고 뭐 정거장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정거장에 대한 단면도랑 설계사에서 작성돼 있었던 일반도를 서로 오버랩해서 오류 체크를 해보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속성 정보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속성 정보를 입력을 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열차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열차 시뮬레이션 같은 시각적인 작업도 해봤고요. 이런 데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가 정거장 안으로 환승을 하거나 진출입할 때 이용자에 대한 동선 파악하는 데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BIM에 대한 장점으로 기타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많이 수행을 했던 방식이긴 합니다. 그 외로 뭐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BIM에 대한 뭐 대피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전면 BIM에서 도면화 수량 산출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아직까지는 페이퍼리스로 가기 전에 도면에 대한 간소화라든가 아니면 도면에 대한 작성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인허가라든가 시공 현장에서 쓰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도면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공단에서도 이거를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에서는 어쨌든 뭐 기존의 공단에 대한 도각 양식의 기준에 맞춰서 갖고 키플랜이라든가 지금 우각부 철근에 대한 상세 모델링이 3D와 2D를 같이 다 표현할 수 있었던, 이렇게 이해도를 높였던 도면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런 지금 바닥 슬래브의 헌치부라든가 워낙 정거장의 슬래브 두께가 높기 때문에 이제 우각부 철근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을 하는데, 우각부 철근에 대한 부분을 설계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부분적으로만 합니다. 전단 철근도 부분적으로만 하고 전개를 다 안 하는데, 전개를 다 했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이제 수량 차이가 조금, 개수 차이가 좀 나는 형태가 이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API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이런 BIM 프로그램들은 API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 API에 대한 오픈 API를 써서 다양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애드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는 가시설에 대한 부분이 워낙 부재가 많고 변형에 대한 계획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물량에 대한 부분도 이 지층 암층에 비해서 락볼트라든가 어스앙카, 그 다음에 부재에 대한 지금 천공 길이에 대한 부분들, 터파기량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작업들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11CD 애드온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가시설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윈도우 창에 별도로 창을 넣어서 부재에 대한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운 부분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지금 월판에 프로젝트 했을 때 가시설의 전체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설에 대한 도면, 그다음에 3D ISO 뷰를 해서 성과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수량 산출인데요. 지금 이것도 마이다스가 아까 보였던 API, 엑셀 API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엑셀에 BIM 모델을 불러와서 뷰어 형태도 있고, 그 뷰어 형태랑 BIM에 대한 속성 정보, 객체 형상 정보들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 소팅을 해서 엑셀에다가 바로바로 물려서 우리가 수량 집계표인 BOQ나 집계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량 산출서, 성과품으로 제출을 돼야 되는 수량 산출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WBS 코드라든가 그다음에 재료의 물성치, 강제, 강도값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 수 있고요. 형상 정보가 BIM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주요 수량 산출이라고 해서 최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면적에 대한 부분만 많이 산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 외적으로 모델링을 안 하고도 뽑아야 되는 각종 거푸집, 방수제,
그다음에 비계 동바리, 뭐 물푸기공, 뭐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BIM 데이터의 정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존의 수량 산출 기준에 의해서 그런 다양한 수치에 대한 부분으로 엑셀을 통해서 물려주면 BIM에 대한 모델을 바뀌어놨을 때 수량도 자동으로 바뀌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 설계안을 가기 위해서 모델링 변경도 많이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과 마찬가지로 최종 성과품인 이 수량 산출서 작업을 되게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애드온 프로그램을 사용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량 산출서의 각각에 있는 아이템 항목에 대한 수치를 기존의 타이핑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BIM 뷰어 형태에서 바로 물려놓은 거기 때문에 항목에 대한 부분의 수량 산출이 하이라이트 방식으로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데도 용이하고요. 또 하나는 설계 변경이 이란, 이안, 뭐 대안 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실제로 모델링에 대한 계획 변경이 일어났고 어디에서 물량 차이가 얼마나 나고 수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직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있어서 우리가 안을 결정할 때 공사비가 어떻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성과품으로 저희가 제출할 때에 대한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들은 엔지니어는 일을 좀 적게 하고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일을 계속 하고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많은 데이터의 모델링을 넣어놔도 여기서 이제 밤새도록 수량 산출이 바뀌어지는 업데이트되는 형태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다스 CIM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이제 이런 철근 모델링에 대한 편의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터널 라이닝에 대한 철근 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구조도면으로 전개도도 돼야 되고 단면도도 추출해야 되는데 주로 타 프로그램들은 평면도나 단면도를 작성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곡선 형태나 비정형 형태의 3차 포물선 완화곡선이 먹은 이런 구조물에 대한 종단 전개도를 그린다고 도면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작업에 대한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IM은 그런 거에 비하면 연동 방식이고 직관적이고 작업 시간도 엄청난 효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했고 타 프로젝트에서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거장에 대한 부분도 철근 모델링을 전체로 다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이번 과업은 LOD가 300 수준으로 요청이 있었고 근데 저희는 350 수준으로 전체 철근 모델링을 다 했는데 전체 구간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하고 발주기관에 협의를 해서 부분적 BIM이라고 해서 이제 표준 타입들로 주요 구조물만 이렇게 BIM에 대한 철근 모델링을 LOD를 높여서 했습니다. 철근 모델링을 하고 그에 대한 도면을 배치시키고 아까 마이다스에서도 보여줬던 BBS 철근 재래표, 철근 상세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근 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설계사에서는 주철근 조립도 정도만 저희한테 주시고 구조계산서를 주면 저희가 모델링을 해드리고 그에 대한 수량 산출과 뭐 오류들을 체크를 하면 직접 설계사가 다시 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저희가 또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석가모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근에 대한 상세에서 설근에 대한 재료에서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들을 체크할 수 있었고요. 그게 대부분은 2D에서에 대한 철근의 절곡에 대한 부분, 길이값의 한정,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카운터에 대한 오류였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도면하고 수량, 도면 안에서도 평면, 종단, 횡단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엑셀로 작업하는 수량 산출하고 따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어떤 한 분야가 바꿔놓으면 그 다른 그 작업 공정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서로 이제 이게 따로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생기는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형태로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 최저간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앞서서 수성에서 기본 설계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 효율이 높은 거로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오류에 대한 감소, 품질 향상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저희가 전면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빔 기반 안에 연동된 도면화, 수량 산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면 BIM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생각하는 거는 AI 기반의 커넥티드 BIM이라고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저희가 컴퓨터가 나와서 CAD라는 거를 도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전산화에 있는 CAD 프로그램 하나 갖고 저희가 철도나 도로 선형을 계획할 수 있는 제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각 설계사나 각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RD라는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이 다양한 우리가 지하철 쪽에서도 블루트랙이라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쓰고 해서 선형을 잡았고 그거를 이제 CAD 전산화 그다음에 엑셀 전산화, 구조 개선 전산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많은 정보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서 쓰기는 했었는데 지금의 2010년대에서 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 BIM에 대한 거 이렇게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건설 인력도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많은 정보를 잘 소팅을 해서 실제로 좋은 데이터인지 잘못된 데이터인지 잘못된 정보인지를 잘 찾아서 그거를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걔를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컴퓨터가 더 많은 일들을 엔지니어를 대신해서 반복 작업을 해주는 형태 아니면 최적안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생각하는 로드맵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마이다스 CIM을 초창기에 개발할 때에 개발자 디벨로머트들을 여러 분들하고 모여서 의견을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정말 잘 탑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도 생각하고요. 더 앞서 나아가서 마이다스 CIM이 다른 외산 프로그램보다 다르게 저희 같이 엔지니어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면 업데이트나 그런 계획을 잘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대한 부분으로 나중에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전체 선형, 지형, 모든 분야의 토목 모든 분야가 다 일원화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가 연결성이 잘 되고 호환이 잘 되고 간다고 하면 전면 BIM에 대한 부분에서 더 앞당겨서 갈 수 있는 큰 역할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BIM 클러스터를 맡고 있는 문현석이라고 하고요. 잠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빔 클러스터는 작년에 국가빔 센터가 확대 개편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는 또 법적 센터로 또 위임을 받은 형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R&D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시는 지침이라든지 또 공공이나 민간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또 이런 제도와 정책화하는 데 또 많은 힘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BIM 시행지침, 건설산업 시행지침이 주였는데요. 또 시행지침을 알기 위해서는 또 기본 지침의 기본 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본 지침을 또 같이 가져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행지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왔는지 이제 그런 앞에 히스토리를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행지침에 대한 내용만을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크게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시행지침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상에서 전체 국가적인 방향의 지침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또 기본 지침에서 나와 있는 기본 그 위계를 기반으로 BIM이 발주라든지 성과품의 작성, 납품, 그다음에 관리, 활용 등에 대한 어떤 그 공통의 방법과 절차를 담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행지침이 나오게 된 거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오게 된 이유라기보다는 우리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전략이나 방향들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본 지침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 지침은 전체 BIM을 앞으로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 원칙과 방향을 담은 최상위 지침, 특히 이제 큰 BIM의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 BIM 그 지침이 체계가 법적 지침이나 형태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시화되고 해야지만이 어떤 의무성을 지니게 될 텐데, 아직은 산업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에 이제 고시화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점차 이제 산업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안정화를 통해서 어떤 이제 산업의 필요성이 더 강조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그 법령 형태로 또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이 이제 지침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이제 기본 지침 이후에 시행지침을 바로 이제 착수를 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세팅을 착수를 했었고요. 전체 이제 그 앞에 보시는 그 바와 같이 국내 지침 체계를 이제 분석을 하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본과 시행지침의 위계를 가진 형태로 지침을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 방안을 저희가 이제 도출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와 우리와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차에 대한 초안 구성 및 검토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를 경험해봤던 사람은 아니지만 해외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그다음 지침의 체계들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 따라서 실제 실무나 공공의 관점에서 빔의 어떤 실무적 상황들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지필진들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실제 실무 경력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대상으로, 특히 이제 공공사업을 많이 해봤셨던 분들이죠,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지침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5월에 초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한 6개월 이상 저희가 계속 보완하는 검토를 거치게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 걸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뭐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 라이센스 문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림 같은 게 출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3월에 최종 이제 디자인까지 완료해서 지침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국토부 방침까지 일단 완료한 상태인데,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지침이라는 것들은 실무에 계신 분도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 기본과 시행 지침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 발주청들이 준비해야 되는 적용 지침을 오히려 더 잘 준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한 기본의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BIM에 대한 어떤 그 이 시행지침을 만들게 된 앞단의 히스토리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빔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뭐 발전시키고 성숙화시키는 과정이 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BIM을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빔은 어떤 우리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세스다. 근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DX 아까 그 조성민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BIM은 앞으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체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도 그 건설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개념으로서 건설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 절차, 문서 등의 이제 수집, 관리 활용 방식을 비밀 기반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바꾸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 비밀 협업 체계라든지 데이터 이동 통합 관리 체계, 그 다음에 단일의 파일을 기반으로 일관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도록 하는 것들이 핵심이 되겠죠. 아까 또 얘기하셨던 것처럼 페이퍼리스가 주요 또 화두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2D에서 less 2D, 그러니까 2D를 덜 내는 방식으로 가면서 2D 리스, 2D가 없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의 방식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BIM에 대해서 다양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생산성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산 공기나 공사비에 대한 또 증가 효과들이 오히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또 그 증명이 되고 있고요. 또 뭐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베어스파크에서 예산을 또 줄였던 상황들, 그리고 이제 국도에서 이제 ROI를 또 그 증명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은 그게 촉발자라고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그 건설 산업의 전반화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산업의 자동화, 그다음에 지능화, 지식화에 대한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 산업 BIM 도입의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대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 18년 단계적으로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항상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방향으로 요구를 주는 반면도 있지만 또 새로운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또 요구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국가가 제시하는 방향성을 만드는 큰 틀이 없다. 그게 하나의 메인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침이 없었던 건 아니죠. 각 발주처들이 자체적으로 BIM에 대한 지침들을 만들어 왔었지만 각기 제각각이었었어요. 그래서 또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서 오히려 민간의 그 혼란을 더 키우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가 이제는 뭔가 큰 그림의 우산을 그리고 방향과 원칙을 주고 대상과 어떤 그 범위를 좀 지정을 해주면 발주청들이 그거에 맞춰서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본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던 겁니다. 현재까지 국가의 BIM 전략 방향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제 도입기, 그다음 준비기, 확산기, 안정기에 이제 들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 확산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정기가 2023년부터 될지 뭐 24년부터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BIM을 위해서 BIM을 도입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국토부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2011년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R&D도 발굴하고, 또 이제 도로공사라든지 LH 이런 기관들에서 또 시범적으로 이제 수행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때의 BIM은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BIM의 개념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던 거죠. 시뮬레이션, 일종의 검토,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면 설계를 통해서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고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런 개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우리가 건설이 가지고 있는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또 디지털화 수준을 높일 수 없겠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가 언제냐? 2017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건설 활성화 로드맵을 2018년에 만들면서 본격적인 BIM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이죠, 국내에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국토부에서 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BIM의 시작을 알리게 됐던 겁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영국,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BIM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3년부터 사실 오래됐습니다. GSA 미국 조달청이죠. 뭐 3D, 4D, 뭐 BIM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무화에 대한 촉발을 이제 발생을 시켰고요. 뭐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모든 정부 조달의 건설 산업의 BIM 레벨 2를 의무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특히 이제 유지 관리 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건설청 BCA에서 입찰에 대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 BIM 전자납품을 의무화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것들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에서는 건설의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서 BIM 도입을
적극 장려한다.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국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이 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인 건설 산업의 제도와 발주 체계와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빔 납품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물론 전환 설계를 통한 성과물에 대한 의무화도 있지만, 그걸 전면 설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물 등을 납품을 의무화하고 그거를 정부가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첨단 기술, 우리가 스마트 건설도 일례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빔과 융합을 통해서 어떤 생산성이나 디지털화 또는 협업 체계에 대한 방식으로 또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이제 전면 빔에 대한 그 국제적으로도 노력하는 것들이 특히 이제 교육 체계에 대한 그 개선들, 특히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누군가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단순히 정부가 받는 게 단순히 이렇게 해라고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규격과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방식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도 많이 또 구성을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표준화. 지침에 대한 표준화도 있지만 코드 체계의 표준화, 그 다음에 우리가 IFC라는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화,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방형 표준화에 대한 체계들을 얼마나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연방조달청, 도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GSA 빔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간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어떤 그 빔에 대한 의무적인 이제 단계를 진입을 했던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죠. 특히 이제 파스 1192, 옛날에는 지금 IS 19650으로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게 BSI 파스 119이라는 또 프로토콜에 의해서 또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자체적인 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준과 내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성숙이 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공정별로 별도의 지침들을 만들어서 아주 디테일한 형태의 지침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시면 싱가포르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처럼 무수히 많은 그 시행 지침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레벨을 나눌 때 일종의 시행 지침의 레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가 제시를 한 일종의 방향성이고요. 특히 이제 건축에 대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기본 BIM 그 가이드라인을 이센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공정별 또는 주체별 단위의 시행 가이드라인들이 이센셜 가이드라인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에는 이제 상위 지침에 상응하는 형태의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템플릿 형태로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특히 이제 DFMA라든지 자산 정보 지침, 그다음에 협업 지침, 그다음에 토지 측량에 대한 지침, 계약자, 조직, 뭐 다양한 이제 분할에 대한 세부 지침들을 발간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CIC 이제 빔 프로토콜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계약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계약 문서보다 여기서 제시하는 계약 문서의 지위를 최상위로 더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기존 지침보다 이제 BIM의 의무화를 제시를 하는 그 지침이 더 우선한다라는 것들로 통해서 이제 의무화를 오히려 더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LOD의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표준들 이런 것들 또 관리 방안들을 또 제시했던 전략들이 있고요. 특히 유니클래스라는 표준이라든지 그다음에 IFC 코비 BIM 툴킷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지침과 함께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BSI 파스가 이제 ISO 19650으로 되면서 어떤 이제 국제 표준적인 관점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이제 지침을 좀 보시면 발주자 지침과 타 지침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제 우리가 NBGO라고 해서 National Beam Guideline for Owners, 그러니까 발주자를 위한 국가 빔 지침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그다음에 익스큐션이라는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주로 우리가 NBIMS라는 그 표준을 따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LOD라든지 IFC라는 이런 지침을 또 따르게 되고, 특히 이제 익스큐션 같은 경우는 이제 PXP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펜스테이트가 이제 마련한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침과 연계성을 가지고 NBGO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참고되어야 할 그 지침과 기준들의 그 리스트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수행하는 단계에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지침을 참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성들을 좀 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제 활용이라든지 환경 측면에서 어떤 지침에 어떤 항목들을 참고하면 좋은지에 대한 구성도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지침의 방향성을 우리 독립적인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해외에서 또 만든 국제적인 표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에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좀 채용을 하되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형에 맞게끔 일단은 진입을 하고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국제 표준에 근접하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게 하나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ISO 19650도 좀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6가지의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1, 2, 3, 5는 지금 발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가 되는 상태고 4는 아직은 이제 마련 중이고 6도 마련 중에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협업이라든지 디지털 정보 관리가 요 그 1, 2, 3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협업을 하기 위한 뭐 메타데이터의 조건이라든지 그다음 주요 기능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잘 정의되어 있고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 지침에 이번 일종의 틀로서 이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는 채택에서 적용하는 국가들입니다. 유럽은 이미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도록 이제 이미 의무화가 됐고요. 특히 이제 영국 고달청은 빔 레벨 2 의무화를 하면서 이제 ISO 인증을 인정받도록 일단은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에 이제 ISO 19650이 또 도입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작년 이제 그 2021년 5월 달이죠. 미국 NBS, NIBS라고 내셔널 인스티튜트 빔 빌딩 이제 스탠다드라는 조직과 영국의 CDBB, 이제 우리 빔 센터와 같은 조직입니다. 클러스터와 같은 조직이 MOU를 통해서 실제 IS 19650을 미국의 그 공통된 그 프로세스 표준으로 채택하기 위한 준비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대표적인 공통점이 뭘까요? 영어권 국가라는 거죠. 영미 국가들이에요. 여기가 지금 하고 있는 최근에는 또 일본도 국가 지침으로서 IS 19660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들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또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초기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 지침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주 사례에 대한 또 문제점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었어요. 전문가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각 토목이라든지 건축에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좀 도출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뭐 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좀 반영해 달라라는 내용들, 특히 이제 발주 문서에 대한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LOD에 대한 또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협업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핵심을 쭉 보면 특히 이제 BIM 과업 지시서나 일차란 내서들이 이제 발주자가 내는 것에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발주처는 잘 모르니까 다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민간에서는 어떻습니까? 발주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충분한 대가나 이런 것들 보상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관점에서 시행지침의 내용들은 가급적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고 오히려 발주처들이 마련하는 적용지침 레벨에서 좀 더 명확하게 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가이딩을 해주자라는 것들이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존에 나와 있던 지침 체계들도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행지침이 나오게 되면 시행지침을 기반으로 적용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각 발주청들이 여기 보이는 발주청들이. 그런데 기존하고 너무 다르게 되거나 너무 이질적이거나 새로운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적용지침의 레벨의 이런 지침들이 다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산업 구조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뺄 것들은 빼면서 최대한 공통사항들은 유지를 하면서 적용지침에서 다뤄질 것들은 그 사항들을 적용지침에서 다뤄지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및 시행지침의 체계입니다. 전체 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기본과 시행지침은 국토부가 마련을 합니다. 이거는 건축, 토목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전반을 담는 공통의 지침입니다. 특정 도메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는 이제 발주처별로 만들어야 되는 지침이 이제 적용 지침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지침도 있지만 새로 또 뭐 SH공사라든지 뭐 GH공사들도 준비해야 되는 지침들 중에 이제 적용 지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도메인별로 만들어내는 지침들이 있고 관련된 참조 문서도 거기에 포함돼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실무 요령은 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또 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뭐 디테일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제 실무 요령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시간도 좀 노력을 부여했고 의견 조회도 아주 장시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침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현실성,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양한 회의를 통해서 또 이 집필진들하고의 또 의견 조율을 하면서 저희가 체계를 잡는 것들을 좀 노력을 했었고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시행 지침은 딱 한 곳만 만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의견을 거치면서 우리가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또 국제 표준의 근거처럼 어떤 주체별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 유지관리자편으로 구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편과 설계자편, 시공자편은 만들어져 있지만 유지관리자편은 관련된 백데이터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단계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시행 지침에 대한 방향은 전면 빔 적용의 방향으로 간다. 이건 기본 지침에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모든 단계의 빔을 적용하도록 공고를 하고는 있지만 뭡니까? 설계 단계만큼은 전면 빔 설계를 해라. 라는 게 하나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상으로 이제 보면은 모든 사업의 발주 대상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발주 체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들 다 수용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계 시공 통합형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이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 설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컨트랙추얼 그 모델의 기반이 이제 지금은 2D지만 앞으로는 BIM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BIM 모델로부터 제출되는 성과물 등을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계도서 작성 지침, 국가 지침이 고시화된 게 보면 모든 게 2D 도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빔으로나 3D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거를 발주청들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우선 적용 대상도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도록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렸던 싱가포르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그 빔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성과물의 형태의 변화고요. 현재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컨트랙추얼 기본의 그 모델이 BIM이고 2D는 이제 레퍼런스입니다. 우리가 참조하는 수준으로 가는 거고요. 핸드오버에도 2D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이 싱가포르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2D를 바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2D를 같이 제출하긴 하지만 빔으로부터 추출된 도면을 제출하도록 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기본 지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빔에 대한 정의를 좀 명확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도구나 프로세스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의미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빔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월 중에 이제 발표될 뭐 스마트 건설 활성화 대책 그 로드맵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이제 BIM이 메인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 빔 기반의 건설 산업 디지털 전환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적용 대상이라든지 적용 수준도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빔을 도입하기로 하지만 결국은 설계 단계에서는 전면 빔 설계를 해라. 나머지 단계는 전면 빔 설계를나 전면 빔 시공을 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용어의 기반으로 빔의 성과물의 형태나 컨트랙추얼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빔 모델로 얘기를 하고 2D 도면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모델로부터 추출된 도면과 수량이나 다양한 형태의 성과물 등은 다 기본 도면을 기반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2D 방식이 있죠. 이건 다 보조 도면으로 이제 부를 겁니다. 이 용어를 주시하시고 앞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전면빔 설계를 시작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 산업 전반에 공통되는 발주, 모델 작성과 성과품 절차, 성과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요. 이것들은 이제 어떤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은 공통의 절차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표준에 대한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앞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LOD를 정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상세 수준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면서 이거와 매칭이 되는 참조 LOD가 뭔지를 저희가 LOD, BIL, 또 LOIN이라는 개념으로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분류 체계라든지 수량 산출 표준, 개방형 표준에 대한 정의들, 특히 아까 IS 1960에 제시되었던 그런 협업 체계에 대한 기준들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지침에 대한 저희가 체계를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목차 구성 체계를 이제 국제 표준이나 국내 근거에 만들고 다양한 이제 목차의 구성 체계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틀을 잡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작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발주자편, 설계자편, 시공자편 세 가지로 이제 실제
이걸 이제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들한테 의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한 70~80% 다 수용을 했고요. 몇 가지 이제 적용 지침이 레벨에서 다뤄야 될 사항 등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내려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시행 지침을 했었던 의견 수렴 결과에서는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디지털 저작권. 그다음에 빔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를 해달라. 그다음에 대가는 어디서 언급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메인이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가는 이미 다른 챕터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는 해놨지만 대가에는 일단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저희가 현재의 상황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수정 반영해서 담아놨습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사항들도 이제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빔 모델에 대한 유지 보수 기간의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다양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그림의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발주자들이 빔 발주를 내기 위한 수행하는 절차들이에요. 이거는 발주자용에 오히려 가깝고요. 설계자편과 시공자편도 발주자들이 요구사항을 낼 때 설계와 시공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담아서 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의 실무자라든지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발주자가 메인이 되는 형태의 시행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실제 발주자들은 각 분야별 정형지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형지침을 만들 때 그 만드는 거에 대한 근거와 원칙과 기준은 요 위에 상위의 지침을 따를 수 있다는 것들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행지침은 총론, 절차, 요구사항, 데이터 작성 기준, 성과품 작성, 납품, 그다음에 품질 검토, 관리, 활용, 양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 같이 발주자들이 이제 수행해야 될 절차와 요구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발주 절차와 요구사항, 그다음에 성과품에 대한 품질 검토, 관리, 그다음에 관련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챕터들은 설계자와 시공자편들 동일한 이제 구성 체계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행지침 이제 발주자편의 전체적인 그 구성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내용을 보시면 1장의 개요에서는 주로 이제 이 지침이 어떤 비전과 목표와 효과를 가지고 활용에 대한 의의가 뭔지, 지침의 구성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지침의 사용 주체나 역할은 어떻게 또 명시를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발주자, 또 지금은 CML 리스크 방식에서는 또 건설 사업 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는 역할로서 많이 또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빔 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권한, 납품 폼에 대한 변환의 책임, 이제 보안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주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메인 그 절차고요. 그걸 통해서 수급인들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참고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토목도 아니고 건축도 아닙니다. 건설 산업의 전반에 공통된 발주자들이 수행해야 될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실제 이제 발주자들이 실제 수행하는 절차를 공통안으로 제시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전 단계, 사업 준비 단계, 그다음 서류 준비 및 작성 단계, 공고 단계, 제안 평가 및 선정 단계, 그다음 계약 및 보완 단계, 사업 수행 및 관리 단계, 성과품 품질 검토 단계, 관리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세부 사항들에 대한 기본 방향과 원칙들을 발주자들이 정규지침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발주자 빔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라든지 우리가 과업시설을 낼 때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사항들이에요.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규지침 레벨에서 더 추가해서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부속서를 통해서 양식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해서 좀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편이고요. 이 설계자편은 크게 5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표에 나와 있던 성과품 모델 작성, 그다음에 데이터하고 성과품 작성, 납품 기준, 그다음에 이제 활용 기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개요는 아까 발주자편에 나와 있던 기본 구성 체계하고 유사한 틀을 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 데이터 및 성과품 작성 기준에서는 빔에 대한 적용 절차에 대한 개요, 기술 환경 확보, 데이터 작성 기준, 성과품 작성 기준, 그리고 납품 기준에서는 성과품 제출에 대한 원칙, 그다음에 성과품의 대상에 대한 포맷, 성과품 납품 기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죠. 아까 3D PDF를 좀 제출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의 PDF의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저희가 성과품 목록에 주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심을 통해서 또 제출한 성과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실제 설계 발주자들과 수급인들, 이제 수급인은 설계사, 시공사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따라야 되는 전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작성부터 해서 성과품 작성, 그다음 성과품 품질 검토, 납품, 관리 및 활용. 요 5단계가 우리 그 시행지침 설계자편의 챕터와 똑같이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은 그 시행지침의 해당 챕터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 절차를 따라가기만 한다고 하면 발주자들이 요구사항을 정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설계 단계에서 빔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목록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기존 해보신 분들은 뭐 그냥 쓰시면 되겠지만 처음 해보신 분이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도입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환경이라든지 작성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품질 검토라든지 관련된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자가 직접 이제 수행하는 그 모델링 과정에서의 절차입니다. 그 공통 템플릿을 쓴다거나 뭐 이 템플릿이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브러리 템플릿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양식에 대한 템플릿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작성하고 속성을 구성하고 모델을 통합 관리해서 전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품 납품 검토 기준에서는 이제 품질 검토에 대한 종류, 뭐 방법, 기준, 절차를 구성하고 있고요. 활용 방안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빔을 쓸 수 있는 활용 사례들을 목록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계사들이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발주자가 제시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를 할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를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공자 편입니다. 시공자 편도 이제 크게 5가지 챕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요고요. 시행지침에 대한 일반사항과 공통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빔 데이터의 작성 기준이라고 해서 시공빔 데이터의 작성으로서 작성 유형이라든지 특히 에즈빌트 모델에 대한 기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대한 활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특히 이제 시공빔 단계에서 활용 기준으로서 잡아야 될 항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공정과 비용 관리거든요. 시공 단계에서 그걸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전 관리라든지 또 오늘 스마트 건설과의 빔의 활용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MCNG 활용이나 뭐 토공사 진도 관리, 안전 관리, XR 기반의 또 그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현장 시공, 요즘에 얘기하는 모듈러나 프리팹이 이제 앞으로 미래의 건설 기술로서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 밑단에는 이제 빔을 기반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현장 시공에서도 빔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희가 시행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이드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단계와 마찬가지로 납품 기준이라든지 품질 검토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방안은 시공 단계에 대한 빔 활용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시공 단계 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대상으로서 이 요구 사항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시공 단계 때 작성해야 될 주요한 내용들의 카테고리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그 시행지침의 시공자 편을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실제 그 시공자 수급인, 이제 여기는 수급인의 이제 시공자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 모델링을 수행하고 시공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결과 보고서 만들고 성과품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공통 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철도에 안 맞을 수 있고요,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원본을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PPT 원본을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발주자들은 이런 템플릿을 이용을 하셔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적용 지침을 만드시는데 참고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자의 성과품 작성에 대한 뭐 기준이고요. 특히 이제 시공자 수행 관점에서 이제 공정과 진도 관리에 대한 절차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업무 조직 구성하고 작업 불체계 정립하고 공정 데이터 선정해서 프로그램 선정하고 모델 작성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제 쭉 절차화 해놨기 때문에 일정을 기반으로 실제 기본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물론 그 도메인별의 특성들은 다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정육지침 레벨에서 또 담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공정 관리와 시공 진도 중요한 거는 이제 진도 관리, 공정 계획 검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장비 운영이라든지 특히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활용 사례 뒤에 이제 5장에 그 나와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 이제 활용 사례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 맵을 저희가 좀 공통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펜스테이트에서 나온 PXP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저희가 공통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실제 사업을 수행한 결과를 저희가 공통안으로 제시를 해서 저희가 이 몇 가지 안들의 이제 그
펌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실제 뭐 BP를 쓴다든지 뭐 다양한 데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시간 조금 초과되긴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좀 다 드렸고요. 이게 아직은 이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공개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건설 활성화 대책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먼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대책이 먼저 나오고 후속으로 이제 이게 따라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만들어 놓고도 아직은 이제 발표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다리시고 또 준비를 하고 싶으시기도 그러겠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발표하고 그때 가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